10년을 배신자라 믿었던 며느리가 자갈치 새벽 시장에 있었습니다. 물통을 들던 윤서가 비틀거리다 미끄러졌고 명수가 반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위험해! 얼굴이 마주쳤습니다. 아버님,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남자와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곳에서 그렇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비린내와 소금기,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10년의 오해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박명수는 65살의 전직 공장장입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 아침 햇살이 마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들 진우의 영정 앞에 커피 한 잔을 올렸습니다. 커피 향이 방 안가득 퍼졌죠. 명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여름 그날의 전화벨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공사 현장 사고였죠. 28의 아들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수는 영정 사진 속 아들의 환한 미소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나 밝았던 아들이었죠. 어릴 적 공장 담벼락에서 축구공을 차며 놀던 모습, 중학교 입학식 날 교복을 입고 쑥스러워하던 모습,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명수를 껴안으며 기뻐하던 모습까지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명수는 평생 중소공장장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손에 기름때가 묻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오직 아들 하나 잘 키우는 게 목표였습니다. 대학도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고 예쁜 며느리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죠. 명수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시간이 의미가 없어졌죠. 아침인지 저녁인지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가 뜨고 지는 것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오빠 아침 드셨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여동생 정미숙이 들어왔습니다. 61살의 미숙은 손에 반찬통 2개를 들고 있었죠. 명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또 혼자 드셨네요. 제가 몇 번을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요. 큰 조카도 오빠 보고 싶어 하는데. 미숙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명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담쟁이 덩굴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10년 전 윤서가 심었던 담쟁이였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발자국 소리마저 메아리처럼 울릴 만큼 텅 비어 있었죠. 미숙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역시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요. 오빠, 이러시면 안 돼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괜찮아. 나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하다. 명수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미숙은 한숨을 쉬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를 데우고 가져온 반찬을 꺼내 놓았죠.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두 남매는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미숙은 몇 번이나 오빠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10년 사이 오빠는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굽었죠.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미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그 여자 생각은 이제 그만하세요. 돈 들고 도망간 년인데 뭐.
명수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죠. 분명히 다른 남자랑 바람난 거예요. 진우가 죽고 나서 장례식에도 안 왔잖아요. 그게 정상입니까? 시어머니 장례식도 아니고 남편 장례식인데요. 명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싹 사라졌죠. 며느리 윤서에 대한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했던 여자였습니다. 진우와 결혼하던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 선명했죠. 중학교 교사 준비를 하던 성실한 며느리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늘 공손했고 명수에게도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진우가 죽고 한 달 뒤 윤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도 없었죠. 명수는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스스로 떠난 거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아도 수사할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시간이 지나면서 명수도 미숙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금과 퇴직금을 들고 다른 남자와 도망간 거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윤서는 눈물도 많이 흘렸고 관 앞에서 오래도록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연기였을까요? 명수는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진우가 받은 보험금이랑 퇴직금 합치면 꽤 됐잖아요. 8천만 원은 넘었을 거예요. 그 돈 들고 튄 거 맞아요. 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명수는 창밖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만해. 어차피 지나간 일이야. 생각하기도 싫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명수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죠. 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오빠, 매주 이렇게 제가 올 수는 없어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사세요. 남편도 좋다고 하고 조카들도 이제 다 커서 따로 살고 있잖아요.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나 혼자 사는 게 편하다니까. 설거지를 마친 미숙이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고집은. 알았어요. 오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건강만은 꼭 챙기세요. 약은 제때 드시고요. 명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미숙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전화 좀 받으세요, 오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혼자였죠. 집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명수는 진우의 영정 앞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 부인 하나 제대로 못 지켜줘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었는데. 오후가 되자 명수는 마당에 나가 잡초를 뽑았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게 마음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흙을 만지고 풀을 뽑고 땀을 흘리는 동안에는 생각이 조금 멈췄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명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죠. 저녁 무렵 명수는 혼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미숙이 해준 김치찌개를 데웠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밥상 건너편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진우가 앉아서 아버지, 맛있어요 하며 웃던 자리였죠. 명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명수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며느리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정말 다른 남자와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명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커피를 올리고 잡초를 뽑고
혼자 밥을 먹고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는 일상. 잃어버린 밥상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을 것이고 명수의 하루도 그렇게 텅 빈 채로 흘러갈 것입니다. 며칠 뒤 명수는 동네 슈퍼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길이었죠. 햇살은 따스했지만 명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슈퍼 앞에 큰 트럭 한 대가 끽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생선 운반 트럭이었죠.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아니, 명수 아저씨 아니십니까?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민이었습니다. 61살의 철민은 예전 공장 동료였죠. 명수보다 5살 어렸지만 형처럼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우와도 가까웠습니다. 진우가 어릴 때 축구도 가르쳐주고 취직 준비할 때 이력서도 봐주던 따뜻한 사람이었죠. 철민이 오랜만이네. 명수가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철민은 명수의 손을 꽉 잡으며 웃었습니다. 아저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공장 그만두고 이렇게 생선 운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철민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피부는 거칠어져 있었죠. 그래, 건강하게 지내면 됐지 뭐. 나도 퇴직하고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어. 명수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철민이 명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직도 혼자 사십니까? 동생분이랑 같이 사시지 그러세요.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습관 들면 별거 아니더라. 두 사람은 슈퍼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거리를 바라보았죠. 지나가는 사람들, 자동차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수.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습니다. 철민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말고 다시 넣었습니다. 금연하신다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괜찮아. 내가 피워. 명수가 말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요즘 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내가 건강 때문에 그만 피우래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들 사이의 고요함이었죠. 철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며느리분 소식 들으셨어요? 명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 10년째 연락 없어. 왜 그러나? 철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부산 자갈치 시장에 생선 납품하러 갔었거든요. 철민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짐 내리는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철민이 사진 한 장을 명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다 안개가 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분주한 모습이 담겨 있었죠. 명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 한쪽 구석에 비옷을 입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장화를 신고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있었죠. 묶은 머리, 움푹 팬 눈밑, 마른 얼굴. 명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누구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눈에는 진우 동생 부인 같았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낯이 익어서요. 그래서 한참을 쳐다봤는데 분명히 며느리분 같더라고요. 철민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명수는 사진을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윤서였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분명히 윤서였습니다.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듯 명수의 심장도 툭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었나요? 다른 남자랑 도망가서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저기서 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저씨, 괜찮으세요?
철민이 명수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명수는 한참을 말없이 사진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비호 속 윤서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10년 전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죠. 명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진, 언제 찍은 거냐? 명수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 전입니다. 새벽 5시쯤요. 시장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짐 하역할 때였어요. 철민이 대답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전. 그럼 아직 거기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 명수가 물었습니다. 철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시장이 워낙 넓어서요. 근데 생선 나르는 일을 하시는 것 같던데요. 저도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혹시 아니면 어쩌나 싶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웠어요. 명수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윤서의 손에는 두꺼운 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고 있는 모습이 힘들어 보였죠. 등은 굽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명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철민아, 이 사진 나한테 보내줄 수 있나? 명수가 말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철민이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곧 명수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명수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저씨, 혹시 부산 가실 생각이세요?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10년 동안 미워했습니다. 배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돈 들고 도망간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뭡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다음 주에 제가 또 부산 가거든요. 같이 가시겠어요? 제 트럭에 태워드릴게요. 철민이 제안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알아서 갈게. 고맙다, 철민아. 정말 고맙다. 명수가 일어섰습니다. 아저씨, 천천히 생각하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철민이 명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죠. 집에 도착한 명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확대하고 축소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윤서가 맞습니다. 분명히 윤서입니다. 명수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저녁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상을 차렸다가 그대로 치웠습니다. 입맛이 사라졌죠. 명수는 진우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진우야, 내 부인이 부산에 있는 것 같다. 아빠가 가봐야겠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밤이 깊어졌지만 명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펴지도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죠. 달이 떠올랐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새벽 4시, 명수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지갑. 거울을 보니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명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벽 첫 차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6시 20분 부산행 기차가 있었습니다. 명수는 진우의 영정에 절을 했습니다. 아빠 다녀올게. 진실이 뭔지 알아봐야겠다. 현관문을 나서는 명수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 아래 명수는 역을 향해 걸었습니다. 부산행 무궁화호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역을 떠나 남쪽으로 향하는 기차는 묵직하게 달렸죠.
창밖으로 아파트들이 보이고 공장들이 보이고 논밭들이 펼쳐졌습니다. 명수는 가방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철민이 보내준 사진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비옷을 입은 윤서의 모습이 화면에 떠올랐죠. 명수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며느리의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헬쑥해졌고 지쳐 보였죠.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대전을 지나고 대구를 지나고 경상도 산들이 펼쳐졌습니다. 명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도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숨음이었을까요? 10년 동안 윤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후 2시 기차는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명수는 가방을 들고 플랫폼으로 내렸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비린내와 소금기가 섞인 냄새였죠. 명수는 역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자갈치 시장으로 가주십시오. 택시는 부산 시내를 달렸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죠. 자갈치 시장이 가까워지자 거리는 더욱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파는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트럭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명수가 말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명수는 시장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커다란 간판에 자갈치 시장이라고 쓰여 있었죠. 사람들이 물밀듯 오갔습니다. 명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윤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생선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죠. 고등어, 갈치, 오징어, 새우, 온갖 해산물이 가득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불렀습니다. 싱싱한 고등어 사세요. 오늘 잡은 거예요. 명수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윤서가 어디 있을까요? 이 넓은 시장 어디쯤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명수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한 골목에서 다른 골목으로 또 다른 길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윤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지쳐 있었습니다. 걸음이 느려졌죠.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 무거운 물통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비닐 앞치마를 두르고 긴 장화를 신은 여자가 물통을 들고 비틀거렸습니다. 명수의 발이 멈췄습니다. 윤서였습니다. 분명히 윤서였습니다. 명수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윤서는 물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물통이 기울었고 윤서의 몸도 함께 쓰러지려 했습니다. 위험해. 명수가 달려가 윤서를 붙잡았습니다.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윤서의 어깨를 잡았죠. 물통은 바닥에 떨어졌고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명수의 바지가 젖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마주쳤습니다.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아, 아버님. 윤서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명수는 윤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며느리였습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마른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은 검게 그늘져 있었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명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당혹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명수의 눈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죠. 일해요. 돈 벌어야 해서요. 윤서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명수는 윤서의 손을 보았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손등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군데군데 상처 자국이 보였죠. 말을 하든가. 왜 10년을 잠수했냐? 전화도 안 받고 소식도 없고. 우린 내가 죽은 줄 알았다. 명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봐요. 윤서가 작게 말했습니다. 명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어떠냐?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저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그냥 신경 끄고 가세요. 윤서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차갑게 들렸죠. 명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서는 바닥에 떨어진 물통을 주워들었습니다. 다시 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명수가 윤서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왜 이러는 거냐? 하지만 윤서는 명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세요. 제발요. 윤서는 물통을 들고 사람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물고기처럼 빠르게 움직였죠. 좁은 골목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명수는 그 자리에 서서 윤서가 사라진 방향만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명수는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10년 만에 만난 며느리는 왜 저렇게 차갑게 대합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명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일어나 다시 윤서를 찾아 나섰습니다. 골목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수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명수는 한 모퉁이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윤서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윤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명수는 시장 근처 작은 여관을 찾았습니다. 방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낡은 방이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명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서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저렇게 변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명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습니다. 윤서를 찾아서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명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관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죠. 명수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명수는 휴대폰을 꺼내 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철민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저씨? 철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아, 나 지금 부산이야. 어제 며느리를 봤어. 명수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만나셨어요? 만나긴 했는데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어. 윤서가 나를 피하더라고. 그런데 말이야, 혹시 윤서가 어디 사는지 알 수 있을까? 명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철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시장 사람들한테 물어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1시간쯤 지나 철민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저씨, 알아냈어요. 시장에서 일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윤서 씨가 언덕 위 달동네에 산대요. 제가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명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다, 철민아. 정말 고맙다.
문자로 온 주소를 확인한 명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이 주소로 가주세요. 택시는 언덕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이어졌죠.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명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주택들 사이로 좁은 길이 미로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명수는 천천히 걸으며 번지수를 확인했습니다. 골목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마침내 낡은 건물 하나를 찾았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원룸이라고 쓰인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명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복도가 이어졌고 양쪽으로 작은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죠. 고시원 같은 구조였습니다. 명수는 철민이 알려준 호수를 찾았습니다. 3층 끝방이었습니다. 명수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3층에 도착해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끝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명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명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안에서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윤서였습니다. 윤서는 명수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여길?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 제발. 명수가 말했습니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명수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3평 남짓 될까요? 작은 창문 하나, 낡은 책상 하나, 이불이 개켜진 한쪽 구석. 그때 책상 앞에 앉아있던 아이가 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른 얼굴의 소년이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죠. 큰 눈망울로 명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명수의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아, 잠깐 밖에 나가 있어. 윤서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윤서와 명수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명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냐? 명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요. 제 아들이에요. 명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진우의 아들.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우 오빠가 죽고 2달 뒤에 임신한 걸 알았어요. 명수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자였습니다. 진우의 아들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손자가 바로 저 문 밖에 있었습니다. 명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말을 안 했냐? 왜 연락을 안 했냐? 명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윤서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오빠가 남긴 빚이 있었어요. 사채였어요. 저도 몰랐어요. 오빠가 죽고 나서야 알았죠.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어요. 집으로 장례식장으로 돈을 갚으라고 했어요. 보험금이랑 퇴직금으로 일부를 갚았지만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윤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흐느끼기 시작했죠. 사채업자들이 시댁까지 찾아간다고 했어요. 아버님까지 다칠까봐 무서웠어요. 명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진우가 사채를 썼다니 왜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명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게 아니라 숨은 거예요. 아버님을 보호하려고. 민준이랑 저 둘이서 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윤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명수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쪽 구석에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멸치볶음 조금, 김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에는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바람을 막으려고 그랬겠죠. 책상 위에는 아이의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수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 그리고 한 사람 더.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연필로만 칠해져 있었습니다. 아빠 자리였습니다. 명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명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면서 받는 돈으로 근근히 살아요. 민준이는 아침마다 도시락 싸서 보내요. 저도 점심때 뭐라도 먹고요. 윤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명수는 윤서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군데군데 상처가 있었고 손톱은 깨져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10년을 버텨왔구나. 명수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문이 살짝 열리고 민준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명수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를 닮았습니다. 눈매가 특히 그랬습니다. 명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민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명수는 무릎을 꿇고 민준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할아버지다. 내 아빠의 아버지란다. 명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저한테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명수는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마른 몸이었습니다. 명수는 민준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너희를 몰라서. 너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몰라서. 명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윤서도 함께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작은 방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바다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한참 뒤 명수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뭘 싸줘?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아침마다 김밥 끝을 잘라줘요. 저 그게 제일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저 좋아하는 부분이래요. 명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밥 끝. 명수도 진우가 어릴 때 그렇게 해줬습니다. 김밥 끝을 잘라서 진우에게 주곤 했죠. 진우도 좋아했습니다. 그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명수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수는 윤서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이 좁은 방에서, 이 가난한 삶에서 윤서와 민준은 하루하루를 버텨온 것입니다. 명수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다. 할아버지가 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다음 날 새벽 명수는 여관방에서 잠을 설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죠. 윤서와 민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방, 텅 빈 냉장고, 테이프로 막은 창문. 명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명수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죠. 어둠 속에서도 시장은 이미 붐비고 있었습니다. 트럭들이 생선을 싣고 내리고 상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명수는 골목 구석에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윤서가 어디쯤 있을까요?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명수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비닐 앞치마를 두른 윤서였습니다. 커다란 상자를 들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죠. 명수는 윤서를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았습니다. 윤서는 상자를 내려놓고 장갑을 꺼내 껴왔습니다. 두꺼운 고무 장갑이었죠. 그리고 생선을 하나씩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들고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했습니다. 추운 새벽 공기 속에서 윤서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숨이 하얗게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죠. 명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차가운 바람 속에서, 저 비린내 나는 생선들 사이에서 며느리는 10년을 버텨온 것입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작은 그림자가 골목 끝에 나타났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커다란 가방을 메고 손에는 비닐봉투 뭉치를 들고 있었죠. 엄마. 민준이 윤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아, 왔어? 네. 봉투 가져왔어요.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윤서는 장갑을 벗고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일하는 동안 저쪽에 가 있어. 춥지 않게 옷 잘 입고. 윤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네. 민준의 대답이 종소리처럼 맑게 울렸습니다. 민준은 한쪽 구석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숙제를 하기 시작했죠. 명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엄마를 도우러 나오다니. 명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골목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저 작은 어깨, 낡은 점퍼, 다른 운동화. 명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죠. 윤서는 여전히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고, 민주는 여전히 공책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8시쯤 되자 윤서가 일을 멈췄습니다. 장갑을 벗고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학교 가야지. 늦겠다. 민준이 공책을 닫았습니다. 엄마는요? 윤서가 웃었습니다. 엄마는 조금 더 일하고 갈게. 점심시간에 집 갈게. 윤서는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민준에게 건넸죠. 오늘 반찬은 계란말이야. 엄마가 어제 만들어뒀어. 민준이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맛있게 먹을게요. 민준은 윤서를 안았습니다. 윤서도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명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 작은 도시락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담겨 있을까요? 민준이 학교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민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명수는 조용히 윤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서야. 윤서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서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장갑을 벗은 윤서의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베인 자국이 있었고 손등은 갈라져 있었죠. 명수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일했구나. 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는 손을 빼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하지만 명수는 놓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명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서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민준이를 지키려고.
아버님을 지키려고. 윤서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명수는 윤서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가 있다. 잠시 후 명수는 윤서가 일하는 모습을 다시 지켜보았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서 있었죠. 윤서가 상자를 들고 옮기는 모습,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모습, 땀을 닦으며 숨을 고르는 모습. 모든 게 명수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윤서는 일을 마치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명수가 다가갔습니다. 밥 먹었냐? 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명수가 윤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같이 먹자. 아버지가 사줄게. 근처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수는 돼지국밥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뜨거운 국밥이 나왔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윤서는 처음엔 천천히 먹다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배가 고팠던 거죠. 명수는 윤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이제 서울로 가자.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자. 민준이도 제대로 된 학교에 보내고. 윤서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아버님, 아직 빚이 남았어요. 사채업자들이. 명수가 윤서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해결하겠다. 아버지한테 돈이 좀 있어. 퇴직금이랑 적금. 내 빚 갚고도 남을 거야.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님, 그건 안 돼요. 그건 아버님 노후 자금이잖아요. 아버지 노후보다 내 미래가 더 중요하다. 민준이 미래가 더 중요해. 명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명수는 윤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명수는 윤서와 나란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민준이 학교 끝나면 짐 싸자. 모레 서울로 올라가는 거야.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두 사람은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명수는 문득 윤서가 멈춰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윤서는 한 가게 앞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죠. 아이 신발이었습니다. 윤서가 신발을 들어 밑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명수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신발.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운동화가 많이 닳았어요. 안창에 구멍이 나서 테이프로 붙여뒀는데. 명수는 가게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신발 주세요. 제일 좋은 걸로요. 윤서가 놀라 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명수가 웃었습니다. 손자 신발 하나 사주는 게 뭐가 대수냐. 옷도 몇 벌 사자. 겨울 점퍼도 필요하고. 윤서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옷 가게로 갔습니다. 명수는 겨울 점퍼, 바지, 내복까지 샀습니다. 윤서는 계속 손사래를 쳤지만 명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주고 싶어서 사는 거야. 명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명수는 윤서의 방까지 따라갔습니다.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명수는 민준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손자 학교 재미있었어? 네.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요. 민준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명수는 민준을 내려놓고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선물 사왔다. 열어봐. 민준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새 신발과 옷들이 나왔죠.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정말요? 명수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다 내 거야. 민준은 신발을 신어보고 점퍼를 입어보며 좋아했습니다.
윤서는 한쪽에서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명수는 윤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가족을 지키겠다고,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다고. 사흘이 흘렀습니다. 명수는 윤서와 민준의 방 근처 여관에 머물며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윤서가 일하는 모습을 보았고, 저녁에는 민준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금씩 가족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명수는 은행에 들러 돈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합치면 제법 되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지만 이제 더 중요한 곳에 쓸 때가 온 것입니다. 명수는 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윤서의 빚을 갚고 서울로 올라가면 됩니다. 저녁 무렵 명수는 윤서의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시장 입구 벤치에 앉아 있었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씩 짐을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차 한 대가 시장 뒤편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두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거친 느낌이었죠. 명수는 본능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두 남자는 담배를 피우며 시장 안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서가 있는 곳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윤서는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닦고 도구를 챙기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윤서야, 오늘은 일찍 가자. 명수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명수는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검은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두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명수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10분쯤 지나 윤서가 정리를 마쳤습니다. 가요, 아버님. 두 사람은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윤서의 방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앞에서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었습니다. 어머, 서윤서 씨 아니신가요? 한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몸이 굳어졌죠. 명수는 윤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구십니까? 명수가 물었습니다. 아, 저희요? 서 씨와 오래된 친구죠. 돈 거래로 인연을 맺은. 남자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사채업자였습니다. 명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제대로 이야기합시다. 제대로 이야기하자고요? 좋죠. 그럼 밀린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울 영감이랑 붙어 다니는 거 보니 드디어 굴이 나왔네요. 우리가 며칠 동안 얼마나 기다렸는데. 명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자신들을 지켜본 것입니다. 윤서와 민준을 찾기 위해서. 명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빚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명수가 물었습니다. 원금에 이자 붙으면 4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명수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갚을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일하면서 천천히. 하지만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천천히? 벌써 10년이에요, 아줌마.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젠 끝을 봐야죠. 명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제 며느리입니다. 손 떼세요. 명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자가 명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며느리라고요? 그럼 가족이 대신 갚아야겠네요. 이자는 살아있거든요. 명수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게 돈이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있어요. 내일 은행 가서 찾아올 테니 이제 더 이상 제 며느리와 손자를 쫓지 마십시오. 명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요? 4천만 원이요? 근데 어르신, 정말 내일 가져오실 수 있으신 거예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내일 정오, 여기서 만납시다. 알겠습니다. 근데 도망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남자가 윤서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남자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고 검은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윤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입니다. 아버님, 어떻게 그런 돈을.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명수는 윤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있잖니. 하지만 그건 아버님의 노후 자금이잖아요. 그걸 제 빚 때문에. 윤서가 울먹였습니다. 명수는 윤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윤서야, 아버지한테 너희가 노후야. 민준이가 노후고 내가 노후란 말이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가족은 다시 못 만든다. 두 사람은 윤서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이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얼굴을 보고 표정이 굳었죠. 엄마, 왜 울어요? 윤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엄마 괜찮아. 그냥 바람이 차가워서. 민준은 엄마를 안았습니다. 명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준은 잠들었고 윤서와 명수는 작은 방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윤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수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진우가, 내 아들이 빚을 남긴 거지. 내가 아버지로서 제대로 못 봐준 거야. 명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하다, 윤서야. 아버지가 늦었다. 10년 동안 너희가 이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명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다오. 내가 미웠던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오해했구나. 배신자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혼자 버텨온 거였어. 윤서도 울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제발요. 윤서가 명수를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아픔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내 곁에 있겠다. 너희를 지키겠다. 아버지가 약속한다. 명수가 말했습니다. 윤서는 명수의 등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창문에 붙인 테이프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은행이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 돈을 인출했습니다. 4천만 원. 무거운 봉투에 담긴 현금이었습니다. 명수는 봉투를 들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검은 차가 나타났습니다. 두 남자가 내렸습니다. 명수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남자가 봉투를 열어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4천만 원 맞네요. 명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드렸습니다. 이제 완납 증서 써주시고 더 이상 제 며느리와 손자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각서도 써주십시오. 남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각서요? 그게 무슨... 제가 법조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돈을 받으면 완납 증서와 각서를 받는 게 정당하다고 하더군요.
안 그러면 나중에 또 찾아올 수 있잖습니까? 명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새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쓰죠, 뭐. 남자는 차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완납 증서를 작성하고 더 이상 윤서와 민준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썼습니다. 날짜와 서명까지 또렷하게 남겼죠. 명수는 종이를 받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제 끝입니까? 명수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우리도 끝났어요. 늙은 양반 똑똑하시네요. 두 남자는 차에 올라타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명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완납 증서와 각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되찾았으니까요. 명수는 윤서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윤서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명수가 완납 증서와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 자유야. 서울로 가자. 윤서는 종이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완납 증서를 받은 다음 날 윤서의 방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명수는 서울로 올라갈 짐을 싸려고 했지만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일하던 곳에 인수인계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그만두면 사장님이 곤란하실 거예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며칠 정도 있다가 가도 괜찮아. 하지만 명수는 이 좁은 방을 둘러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세평 남짓한 공간, 창문에 붙인 테이프, 낡은 책상. 이런 곳에서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수는 시장을 혼자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고 있었죠. 명수는 자갈치 시장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 생선 굽는 냄새, 바다 냄새. 이 모든 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면 무얼 할까요? 텅 빈 집에서 윤서와 민준과 함께 살겠지만 윤서와 민준이가 여기서 1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환경을 바꾸는 게 맞을까요? 빚을 갚고도 1억 정도의 돈이 남았습니다. 이 돈으로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명수는 시장 한쪽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생선구이를 파는 곳이었죠. 손님들이 앉아서 소주를 마시고 생선을 먹고 웃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았습니다.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수는 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민아, 혹시 시간 있나? 아저씨가 상의할 게 있어서. 철민은 오후에 부산에 온다고 했습니다. 명수는 윤서와 민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철민이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명수는 철민과 함께 시장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명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철민아, 내가 여기서 장사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리고 윤서와 민준이를 위해 제대로 된 집도 구하고 싶어. 철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사요? 그리고 집도요? 명수가 말했습니다. 포장마차. 생선구이 같은 거 팔면 어떨까 싶어서. 윤서가 10년 동안 여기서 일했잖아. 생선 손질도 잘하고. 나도 공장에서 평생 일했으니 불 앞에서 구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요. 근데 서울로 안 올라가시고 부산에 계시려고요? 명수가 말했습니다. 윤서랑 민준이가 여기서 10년을 살았잖아. 갑자기 서울로 올라가면 애들이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차라리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 철민이 웃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아까 집 이야기하셨는데 전세로 구하실 거예요? 명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빚 갚고도 돈이 좀 남았으니까 전세 보증금으로 쓰면 될 것 같아. 이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 없을까? 철민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부동산 있어요. 같이 가보시겠어요? 이 근처에 아파트가 몇 개 있는데 전세로 나온 집들이 있을 거예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보자. 이틀 동안 명수와 철민은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여러 집을 봤지만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습니다. 너무 비싸거나 너무 낡았거나 위치가 애매했습니다. 명수는 조금 지쳐 있었습니다. 셋째 날, 부동산 중개인이 한 아파트를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깔끔하게 관리된 아파트였죠. 30평형, 방 3개에 거실 하나. 이 집이 전세 6천만 원입니다. 주인이 좋은 분이라 계약도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명수는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바다가 보였죠. 방도 넉넉했습니다. 윤서와 민준이 각자 방을 쓸 수 있었습니다. 명수는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 집으로 할게요. 일주일 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명수는 6천만 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냈습니다. 윤서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이 집에서 살 수 있어요? 명수가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이야. 더 이상 쪽방에서 살지 않아도 돼. 윤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집, 따뜻한 보금자리. 민준도 신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와, 제 방이 생겼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를 하는 날, 철민이 트럭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쪽방에는 가져갈 짐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 벌 안 되는 옷, 낡은 이불, 민준의 공책. 그게 전부였죠. 명수는 가구점에 들러 침대, 식탁, 소파를 샀습니다. 새 가전제품도 샀습니다. 새 집은 금세 채워졌습니다. 깨끗한 침대에 누운 민주는 천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이거 꿈 아니죠? 윤서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꿈이 아니야, 민준아. 이제 우리 집이야. 명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반짝였죠. 이제 포장마차를 시작하면 되었습니다. 장비도 구해야 하고 자리도 알아봐야 했습니다. 며칠 뒤 철민과 함께 장비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릴, 천막, 테이블, 의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랐습니다. 명수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좋은 장비로 오래 쓰고 싶었거든요. 2주일째 되는 날, 자갈치 시장 입구에 작은 포장마차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붉은 천막 아래 나무 간판이 걸렸습니다. 민준이네 생선구이. 민준이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삐뚤빠뚤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죠. 명수가 새 장비를 들여놓았습니다. 깨끗한 그릴, 튼튼한 테이블, 편안한 의자.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윤서는 감탄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다 새 거예요? 명수가 웃었습니다. 그래. 제대로 시작하려면 좋은 걸로 해야지. 첫날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수는 불을 피웠습니다. 그릴 위에 생선을 올렸죠. 고등어, 갈치, 꽁치. 기름이 지글거리며 익어갔습니다. 윤서는 옆에서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민주는 학교가 끝나고 달려와 손님들에게 물을 날랐습니다. 고등어, 갈치, 오늘 아침에 잡은 거예요. 싱싱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아이고, 꼬맹이가 귀엽네. 한 접시 주세요. 첫 손님이 앉았습니다. 명수는 정성스럽게 생선을 구웠습니다. 타지 않게 골고루 익도록 공장에서 배운 집중력을 발휘했죠. 생선이 노릇노릇하게 익었습니다. 윤서가 접시에 담아내왔습니다. 맛있네요. 이거 진짜 오늘 잡은 거 맞죠?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명수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네, 싱싱한 거만 씁니다. 우리 며느리가 1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일했거든요. 눈 하나는 제대로 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포장마차에 불이 켜졌습니다. 노란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들렀습니다. 명수 아저씨, 생선 맛있네요. 자주 올게요. 밤 10시쯤 장사를 마쳤습니다. 명수는 매출을 세어보았습니다. 첫날 치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집에 가자. 명수가 윤서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따뜻한 불빛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윤서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우리 가족 건배. 민준이 컵을 들었습니다. 명수와 윤서도 컵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컵이 부딪혔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새 집, 새로운 시작,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바다 위로 햇살이 반짝이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여전히 분주했고 민준이네 생선구이는 이제 단골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명수는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생선을 골랐고 윤서는 능숙하게 손질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명수와 윤서는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가 골목에 퍼졌죠. 명수는 불 앞에서 땀을 닦았습니다. 그때 윤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학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민준이 엄마입니다. 네, 정말요? 윤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전화를 끄는 윤서가 명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민준이가 글짓기 대회에서 1등 했대요. 명수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습니다. 정말, 우리 손자가 역시 똑똑해. 진우 닮아서. 윤서도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상장 받고 오늘 집에 간대요. 우리 가족 소개라는 주제였대요.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집에 와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민준이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손에 상장을 들고 있었죠. 명수는 앞치마를 벗고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장을 받아들었죠. 제일 소중한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손자 최고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윤서도 다가와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아, 정말 잘했어. 엄마가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줄게.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요? 갈치조림이요?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갈치조림. 윤서는 부엌에서 갈치조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갈치를 손질하고 물을 썰고 양념을 만들었죠. 갈치가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명수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명수는 진우를 떠올렸습니다.
진우도 갈치조림을 좋아했습니다. 어릴 적 윤서가 처음 만들어줬을 때 진우는 2그릇이나 비웠었죠. 진우야. 명수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 봤지? 글짓기 대회에서 1등 했단다. 똑똑하고 착해. 내 부인도 정말 훌륭하게 민준이를 키웠어. 아버지가 미안하다. 10년 동안 오해해서. 윤서는 배신자가 아니었어.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혼자 버텨온 거였단다. 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지킬게. 내 아내랑 내 아들 잘 보살필게. 그러니까 너는 편히 쉬어라. 걱정하지 마. 명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내려왔습니다. 마치 진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탁에는 갈치조림이 김을 내며 놓여 있었습니다. 밥, 김치, 나물.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은 민준이가 1등한 날이니까 특별한 거 해야 하는데. 명수가 말했습니다. 윤서가 웃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버님. 우리 셋이 함께 있는 게 가장 특별한 거예요. 민준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감사합니다. 저 정말 행복해요. 명수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가 더 감사하지. 민준이가 있어서 할아버지도 엄마도 힘이 난단다. 밥을 먹으며 민준이 글짓기 내용을 이야기해줬습니다. 할아버지랑 엄마가 포장마차에서 일하시는 거 썼어요. 할아버지가 생선 구워주시고 엄마가 손질하시는 거요. 그리고 저는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숙제하고 주말에 할아버지 엄마 보러 시장 가는 거 썼어요. 우리 셋이 저녁에 집에서 밥 먹는 것도 썼고요.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민준이 이제 다 컸네. 명수도 뭉클했습니다. 그래, 이제 의젓한 청년이 다 됐어. 민준이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직 10살이에요. 청년은 무슨요? 저녁을 먹고 나서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친구들이 우리 포장마차 맛있대요. 주말에 부모님이랑 가보고 싶대요. 명수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할아버지가 특별히 더 맛있게 구워줘야겠네. 윤서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근데 공부는 잘하고 있지? 학교 수업 따라가는데 힘들진 않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이 칭찬도 많이 해주세요. 수학 문제집도 거의 다 풀었어요. 명수는 민준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와 함께 10년을 고생했습니다. 쪽방에서 살면서도 밝게 자랐죠. 이제는 제대로 된 집에서 걱정 없이 공부하고 놀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약속 하나 할게. 명수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명수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까지 보내주고 다른 꿈이 있으면 그것도 지원해줄게.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저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요. 할아버지랑 엄마처럼 음식 만드는 거 재미있어요. 윤서가 놀라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정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중에 크면 멋진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명수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요리사가 되렴.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민준이 명수를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주는 자기 방에 가서 잠들었습니다. 명수와 윤서는 거실에 남아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고 별이 반짝였습니다. 아버님, 윤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저희는. 윤서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명수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이제 우린 가족이야. 윤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이가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정말 기뻐요.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친구들이랑 놀고 꿈도 꿀 수 있고 10년 동안 제가 바라던 게 이거였어요. 명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올 거야.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등대 불빛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수는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갔습니다. 윤서도 따라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 갔죠. 포장마차에서 하루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생선이 지글지글 구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명수와 윤서도 웃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오늘 학교 어땠어? 윤서가 물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민준이는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선생님이 칭찬해 주신 이야기. 명수는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민준이 졸기 시작했습니다. 윤서가 민준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명수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굳어있던 오해와 미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잃어버린 밥상의 자리는 이제 채워졌습니다. 윤서와 민준이라는 소중한 가족으로. 명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저녁 불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굽히지 않는 그림자였습니다. 함께 서 있는 그림자였습니다. 가족의 그림자였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